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 7월 10일 부동산 별별 수다. 네,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번 주에는 굉장히 이슈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한 주간 이슈를 다루는 부동산 별별 이슈 시간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발표들이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아주 엄청난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랬군요. 제가 오늘은 강 소장님 얘기를 좀 잘 들어야 될 것 같은. 저는 한 주 동안 엄청 바빴거든요. 바쁘셨어요? 네. 저는 어지러웠어요. 제주도 갔다 오느라고. 아, 그러셨구나. 맞아. 제주도 비행기표 얼마예요? 네. 가시는데? 비행기표가 들쑥날쑥이라서 제가 예매 안 하니까 모르는데 들쑥날쑥해서 네. 뭐 저렴할 때는 10만 원 미만? 네. 이번에 원웨이. 이번에 갈 때 지금 1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얼마 안 비싸구나. 그렇죠. 아직까지는 다음 달부터. 이제 다음 주 이번 주부터가 비싸요. 이제 성수기. 네. 그래서 가장 비쌀 때가 뭐 43만 원? 네.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예매도 안 된대요. 표가 없어서. 그렇구나. 아무튼 제가 제주도에 강의를 하러 갈 줄이야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바쁜 있습니다. 한 주였고 보람찬 한 주셨겠습니다. 아, 보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지난주 막 네. 이석증 때문에 네. 머리 아프다가 네. 이제 좀 나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괜찮아요. 아, 약 먹고 좀 쉬니까 낫던가요? 그 자세 뭐 이거 하고 병원 갔다 오고 나서 좀 있었는데 그 조언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덕분에 나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 조언이 뭔지 저도 이석증 걸리면 물어보는 걸로. 네. 아무튼 이게 내가 눈이 돌아가고 수평을 못 잡겠다. 이게 머리가 어지럽다. 그러면 제가 이제 도움을 경험다. 근데 병원 무조건 가세요. 병원 무조건 가야 되죠. 이비인후과. 그럼요. 가야 돼요. 자, 한 주간의 이슈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발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일단 저출산을 극복하고 청년들의 사회 진입 지원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정책을 내놓은 것 같아요. 일단은 신혼 희망타운 그리고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신혼 희망타운만 사실 도드라지게 보이긴 하는데요. 그게 약간 오해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 마음에 안 든다. 네. 이제 그런 뉘앙스의 글들이 되게 많죠.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는 표현이 그러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해보지 않았으니까 결과가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을 수도 있는 거고 일단 방향성 목표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가 있는 거고 이 목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법을 생각해봤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신혼희망타운하고 청년 관련된 주택 얘기가 이제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이번에 대책을 내놨는데, 그러니까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이죠. 그래서 이제 보완할 부분들을 좀 보완한 거였는데 신혼희망타운은 사실 이제 비판이 그거거든요. 신혼부부들에게 로또를 안겨줄 건데, 근데 제한적으로, 뭐 이제 어떤 그 조건에 맞는 신혼 부부들만 가능하고, 그 물량이 한정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나 다 받고 싶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그렇죠. 그래서 받고 싶지만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법에 좀 아쉬운 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 많죠. 근데 가장 일단은 목적한 부분은 뭐냐면 저출산 극복이에요. 포인트가. 그렇죠. 포인트가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거예요.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되게 많죠. 네. 그러니까 무주택자들도 절반 이상이잖아요. 가구 중에서 왜 신혼부부만 주택을 싸게 주냐, 이렇게 공급하냐. 여기에 배제된 30대 중반, 뭐 40대, 50대, 뭐 이런 사람들은 왜 안 되냐.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이 많이 있는 건데, 이런 걸 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결혼을 안 하고 있으니까 결혼을 많이 하게끔 하고, 결혼하면 로또 하나씩 선물 주고, 청년들도 이렇게 좀 저렴한 집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돈 모아서 결혼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고, 그다음에 결혼을 해서 살고 싶은데 이제 살 집이 마땅치가 않고 임대료도 비싸요. 그러면 아이들 키우기 좋은 집을 싸게 임대 줄 테니까 오셔서 사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혼희망타운 말고요. 이번 대책의 두 개가 그거예요.
임대주택 관련돼서도 두 가지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행복주택에서도 신혼부부를 위한 공간을 늘리겠다. 네. 그다음에 국민임대, 연구임대 쪽에서도 신혼부부를 위한 물량을 늘리겠다. 네. 그 내용이 사실 관심들이 없으시니까 안 봐서 그렇지 있고요. 그다음에 분양하는 물량도 신혼희망타운 물량을 원래 공공 분양하기로 했던 분양 물량 또는 이제 뭐 주암지구 이런 데 같은 경우 원래 뉴스테이 부지였거든요. 네네. 기업 임대였는데 네. 거기도 그 물량 민간 임대를 엄청 빼고 그 공공 걸 빼고 공공으로 다 돌려서 그 중에 상당수를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하는 형태로 가겠다. 근데 신혼부부들한테 줄 건데 네. 분양받을 사람도 있고 그렇죠. 분양받기에는 나 너무 가고 싶긴 한데 나는 그 돈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도 그러면 진짜 돈 조금만 갖고 들어와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줄게. 대신 나중에 많이 남으면 물량 반반 먹자. 뭐 일종의 뭐 수익 공유형 형태로 해서 어떤 금융 지원을 해주는 상품도 섞어서 또는 그 받아가지고 임대를 살겠다고 하면 그냥 임대를 살기도 해줄게. 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해놓은 게 이번 대책의 내용이에요. 큰 밑그림은.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신혼부부들을 지원해주겠다라는 핵심은 결국은 저출산에 네. 대한 부분을 지원하겠다라는 네. 부분이 핵심인 것 같은데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분양형하고 임대형. 그쵸? 그걸 갖다 선택하는 거예요. 공급은 하는데 분양형 임대형을 따로 내놓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하는 형태로. 그래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형태로. 네. 근데 이 기사가 이 정부의 발표가 관심을 못 받는 이유가 나는 신혼부부 아니니까 그래서 관심을 못 받는 거 맞죠? 아직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 자체가 전체적으로 얼마 공급하겠다라고 전체적으로는 88만 가구로 공급한다고. 88만이요? 네. 에이 그렇게 공급할 수 있는 물량 아니 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 근데 아니고요. 어쨌든 88만 가구 공급한대요. 원래 신혼희망타운 7만 정도 공급한다 그랬는데요. 네네. 3만 정도 확충해서 10만 정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앞으로 5년간 10만을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자, 땅 만들어낼 수 있어요? 못 만들죠. 못 만들어내죠. 지금 이 공공주택지구 이런 것들 바로 지정해가지고 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LH나 뭐 SH나 사실 SH 쪽은 올 연말까지 협의해서 또 신규 택지들을 만들어낼 데가 없는지 본다고는 했는데 아무튼 지금 기존의 공공주택지구 있는 물량 중에서 공공 분양으로 나가려고 했던 물량 상당수를 신혼희망타운 물량으로 돌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공급하고 그렇게 해서 10만 정도를 채워 나가겠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공공주택지구 5개 정도 또 발표를 했고요. 작년에 주거복지 로드맵 때 얘기했던 지역들에 대해서 7월 달에 지구 지정하고 그 물량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후속 얘기도 좀 하기는 했어요. 그러면 신혼부부의 기준은 뭐예요? 신혼부부는 저도 잘 몰라. 근데 뭐 결혼한 지 7년 이내 소득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정 관련해서도 1순위, 2순위, 그러니까 뭐 가점제 1, 가점제 2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기준 나눠서 이렇게 주기로 했는데 신혼이 이제 여기 이거 얘기 나오면서 되게 말 많은 게 초혼만 되는 게 아니라 재혼도 된다. 그래서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세요. 이거 받기 위해서. 어차피 애만 낳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게 예비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혼희망타운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 중에서 예비 신혼부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받고서 1년 이내에 결혼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집이 없어서 못 하니까 결혼할 부부들도 하세요. 준비해서 이거 받으세요. 집 권정 해줄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이 예비 신혼 부부에게 지원해주겠다는 건 뭐 그 정부가 동거를 조장하는 건가요? 아니지. 그거는 예비 신혼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막 이게 보세요. 당첨하고 나서 이게 선분양이에요. 신혼희망타운도. 그러니까 신혼희망타운도 선분양인데 그러니까 분양하고 나서 2년 뒤 3년 뒤에 입주하잖아요. 근데 분양하는 시점엔 결혼 아직 안 했어. 그다음에
결혼해가지고 공사하는 중간에 이제 결혼하는 거잖아요. 선분양이니까. 네, 선분양이니까. 그렇게 해서 입주하고 나서 나중에 들어가 살면 되는 거지. 네, 그런 개념이라 여러 주기 위해서 그래서 가점제 1이라고 하는 게 예비 신혼부부도 할 수 있고 그렇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이런 쪽한테 먼저 30% 물량을 먼저 배정해주고요. 네. 나머지 70% 물량은 예비 가점제 1에서 떨어진 사람 그리고 나머지들 묶어서 하는데요. 이게 지금은 이게 보통 이제 가점제 1 같은 경우는 세 가지 항목 가지고 해서 3점, 3점, 3점 이렇게 해서 9점 만점이고 가점제 2는 네 가지 항목 가지고 12점 만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는 게 자녀 숫자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연수, 가입 그 납부한 개월수,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네에 분양하는 동네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해당 지역 거주, 이제 그리고 소득. 그러니까 그 가점제 1 같은 경우 소득을 많이 보고요. 그러니까 소득이 적을수록 좋아요. 그다음에 가점 이제 2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 숫자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이게 그 납입 횟수가 이 신혼이다 보니까 많이 납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4회 이상이면 3점이에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 이게 그리고 이제 공급 물량이 2018년, 19년 이렇게 있어요. 올해 공급하는 데가 몇백 세대 있고 이제 위례 좋은데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평택 고덕 쪽에 일부 물량 그렇죠. 이제 내년에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 오늘 가입해. 그렇게 해서 24개월 넣으면 3점 되잖아요. 그렇죠. 되겠죠. 네. 그러면 적어도 2020년부터 분양하는 물량들은 거의 가입 이거는 만점이야. 그리고 그 동네 거주도 만점이잖아. 그러면 이게 결국 그 아이 몇 명 낳느냐. 그러니까 3점을 받을 수 있는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아이 3명 이상 경우에 3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자녀 쪽에서 승판이 나거나 네. 그다음에 이제 가점제 1 같은 경우는 소득이 낮은 사람을 승판이 거의 만점자 안에서 네. 계속 싸우는 그런 형태로 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또 이제 받는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변별력이 있나 그때 가서 또 진짜로 또 운이냐 청약 참 어떤 식으로 갈지 그런 부분이 일단은 신혼부부나 청년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향후에 어쨌든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다 한다면 청약통장 가입이 우선이겠네요. 무조건 지금 해야지. 네, 그렇군요. 무조건 해야지. 자, 일단 청약통장 가입이 가장 우선이니까요. 일단은 젊은 분들이라면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진짜? 그렇지 않나? 없어요. 일단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깝게 느껴지는 거 하나는 부모가 관심이 있어서 청약통장을 자제분들 이름으로 가입시켜주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들은 좀 있으신데 실제 청년이나 무슨 뭐 그런 사회초년생들이 청약통장을 가입해야 되겠다라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더라고요. 저도 29인가 저도 20대 후반에 중반 넘어서 청약통장 가입했던 것 같아요.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일찍 가입시켜 주셔서. 아니야, 저 와이프가 그 당시에 여자친구지. 네. 이것도 없냐고 그래서. 그래서 가입하신 거예요? 데리고 가서 가입한 거야. 네. 자, 그래서 청약통장 가입이 우선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소득에 대한 부분인데 소득이 낮을수록 가점이 높다, 배점이 높다라고 한다면 일단 뭐 이게 뭐 120%다, 130%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소득이라는 게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소득에 대한 게 뭐 어떻게 안 되겠지만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뭐 다양한 융통성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죠. 직장인들은 그렇죠? 아예 그냥 지원도 못하는 연봉이 부부합산 연봉이 130% 넘어가면 그렇죠. 못하거든요. 네. 맞벌 그냥 개인 1인 같은 경우 120%. 네. 그래서 그 이하는 못 들어가니까. 그렇죠. 예. 사실상 좀 괜찮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이게 금액이 얼마냐면요. 네. 2018년 공공주택 입주자격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이 네. 100%가 월 소득 500이에요. 그리고 120%면 600이거든요. 월 소득 500이에요? 그럼 150. 거의 다 되는군요. 연소득 기준으로 6천만 원.
120%가 7,204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 해당되면 그러니까 130%가 7,804만 원이니까 맞벌이 기준으로 해서 맞으시면 지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가점제 1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가점 그 커트라인을 그러니까 이 기준을 잡는 가점제 1 같은 경우가 가구 소득 연속 거주 기간 아까 이제 입주자 축 납입 횟수를 본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아마 이건 다 맞출 거야. 2번 지역 거주 기간 2년 이상이면 3점 만점이고 그다음에 입주자 저축 납입 인정 횟수 24회 이상 2년 이상 넣었으면 3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 두 개는 채울 텐데 이제 소득이 그다음에 그렇죠. 건데 소득 아까 기준에 70% 이하가 3점. 70에서 100 사이가 2점, 100% 초과 1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거의 제가 볼 때 만점자들만 받을 것 같아요. 소득 작은 사람들, 나머지 두 개 갖춘 사람이 9점으로 해서 일단 되고 그 안에서 싸움이 가점제원은 될 것 같고 이렇게 30% 물량을 줘요. 나머지 70% 물량이 이제 미성년자 자녀 수, 무주택 기간, 그다음 거주 기간, 납입 저축 인정 횟수거든요. 두 개는 같은 거고 무주택 기간인데 네. 무주택 기간도 뭐 3년 맞추. 다들 비슷비슷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결국 미성년자 자녀 수인데 변별력이 3명 이상이 3점, 2명이 2점, 1명이 1점이에요. 그러니까 3점. 애 많이 그러니까 3주 3명의 자녀들을 가진 사람들만 네. 당첨이 될 건데 이제 이것도 그러면 이게 태아 포함. 특공 공급할 때 네. 다자녀 그게 짬뽕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근데 똑같네 내용은 골 때리는 게 있어. 뭐요? 주택이 네. 신혼희망타운 주택이 방 몇 개예요? 최대 3개짜리도 있죠. 59도. 네네. 근데 보통 작은 것들도 있잖아요. 네네. 애는 어린데 애는 3명이 그러니까 변별력이 3점 3명 있어야 당첨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면 애 3명이면 5명 가족이잖아. 그렇죠. 근데 17평형, 14평형 이런 거 방 하나의 거실 하나, 방 2개의 거실 하나 이거 들어가서 5명 살려고 하면 신혼희망타운 깝깝하구나. 예, 막상 또 이제 가보면 못 살아서 이사 가요, 뭐 새놔요. 이제 그럼 실거주 목적에 그러니까 이게 정책하고 실제 수요로 필요로 하는 집하고 당첨이 가능한 사람하고 언밸런스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지향하는 바는 알겠는데 막상 가보면 이제 욕 나오겠지. 이걸 집은 줬는데 어떻게 살라고요? 집을 맞는 사이즈로 주든가 해야지.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신혼희망타운이 네. 신혼부부들 네. 키우기 좋은 형태로 뭐 어린이집을 원래 법정보다 2배 이상 늘리고 네. 그다음에 애들 뭐 그냥 임대아파트 지을 때에도 신혼부부용 임대아파트 지을 때에도 어린이집 기다리는 버스 타는 공간을 따로 만들고 그리고 뭐 동선에 이제 차 못 가게끔 이렇게 뭐 이제 그런 거 신경 써 짓겠다고 하는 거는 오케이. 어린이집 보육시설 뭐 관련된 시설 많이 오케이. 좋은데 그렇게 줘놓으면 한 5년 살다가 애들 크면 초등학교 가고 네, 이사 가야죠. 10살 되면 내 집인데 여기 지금 안정적으로 살려고 들어왔는데 안 팔고 만약에 산다고 하면 네. 이사 가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근데 그냥 계속 사람들이 살아. 5년 되고 10년 됐어. 20년 됐어. 그러면 애들이 부쩍부쩍 컸어. 그때는 이제 신혼희망타운이 아니라 뭐 중년희망타운이야? 노년희망타운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게 그러니까 신혼부부 특화해서 집을 짓는 건 좋은데 입주할 때는 그런 모습이지만 옛날에 저희 그 종로에 세운상가 연예인 아파트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연예인 아파트지. 지금도 이름은 연예인 아파트인데 누가 연예인 사나.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투박하다 정책 자체가. 사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일부에 대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일부 뭐 로또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네. 뭐 그냥 이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라고 하지만 사실 조금 약간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워요. 그러니까 다수의 신혼부부들 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급 측면에서의 공법상의 접근이고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이제 금융 지원책도 있어요. 이번에 나온 내용 중에 한 부분 금융지원책이긴 한데 오히려 그 세대들 결혼하려는 세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들 쪽을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러니까 이렇게 신혼희망타운이라고 정해진 거기 가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신혼부부가 집을 구할 때 또는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뭐
대출을 조금 풀어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혜택을 준다든지 금리나 이런 거에 있어서 혜택을 준다든가 그러면 꼭 이런 신혼희망타운 여기 공급들이 다 공공주택지구잖아요. 그런 비판도 있어요. 어떤 비판이 있냐면 네. 이게 물량 자체가 다 공공주택지구잖아요. 그렇죠. 서울 물량이 없어요. 대부분 이제 그렇죠. 서울 주변에 서울 물량도 만들겠다고 하지만 만들어봐야 서울에 결혼하려고 하는 신혼부부가 몇 쌍인데 그거 몇백 개 준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물량들이 다 수도권에 공공주택지구에 끼어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 지역들이 지금 공교롭게 보니까 입주 네. 물량 쇼크 나는 대량도 겹쳐. 왜냐하면 계속 그 지역에 지어가지고 거기 입주 물량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그 옆에 공공주택지구 지정해서 또 공급하겠다는 거니까 안 그래도 그렇죠. 지금 미분양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왜 그 옆에서 더 짓느냐 임대가 지금 폭락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 비판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적절한 수요가 아닐 수도 있죠. 저는 서울에 출퇴근하는데 평택에서는 못 내가 다니지. 받은 평택 고덕에서는 일단 받긴 받았어요. 왜 로또라니까 그렇죠. 차익이 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일단은 지금 이용할 수 있는 타이밍이고 그래서 받긴 받았고 여기서 해놓고 나도 거기서 해놓고 살죠 뭐 이렇게 뭐 이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는 건데 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정책의 언밸런스인 거죠. 차라리 그냥 서울에 다세대 주택 또는 서울에 그냥 다세대 주택을 임대 들어가거나 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어떤 주택 신혼부부 주택 바우처라든가 뭐 이제 그런 형태로 풀었다라고 하면 네. 같은 재원을 활용하면서 좀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개인적으로는 있어요. 우리 강선생님 얘기를 네. 쭉 듣고 보니까 일단 두 가지가 저는 생각이 나는데요. 네. 일단은 4년짜리 정책 이런 느낌? 그 이상은 생각을 안 한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강 소장님이 국토부로 좀 들어가셔서 일 좀 하셔야 되겠어요. 욕 좀 먹어가면 일 좀 하셔야 되겠어요. 나는 싫어요. 아니야. 아니 뭐 일단은 앞으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요. 예? 아 왜요 왜? 딱 맞는 말이구만. 네. 일단은 주택에 대한 공급에 대한 부분도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금융 지원에 관련된 이야기도 요약해서 해주셨는데 일단은 공급하는 주택에 비해서 금융 지원을 해주는 그 세대 수는 좀 더 제한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최저금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저리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큰 혜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을 좀 낮춰주겠다라는 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정 지역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신혼부부들이 말 그대로 정말 저출산을 지원하고 그리고 또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편안하게 살게 해주려면 그들이 살고 싶은 지역에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계층에 있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정책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금융지원 얘기 잠깐만 하면요. 이것도 사실 조금 약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완화해줘서 했다고 하면 뭐 저소득층만 해놨나? 고소득층도 애 낳고 신혼부부가 그렇죠. 사실 고소득층들 중에서 오히려 애 안 낳고 딩크족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더 많아요. 애 하나만 낳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 교육이나 이런 거에 돈을 되게 많이 쓸 생각하니까 머리 아파서 그런 쪽에서 저는 좀 약간 허들을 낮춰주면 좋겠다 싶은데. 그러니까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반 기성 대출에 비해서 이렇게 정책 자금 나가는 거는 액면 금액 자체가 크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부부 합산 7천만 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혼부부 전용 주택 자금 구입 같은 경우는 소득이 7천만 원 넘어가면 대출이 안 돼요. 또는 이제 조금 더 완화된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뭐 6천만 원이 넘으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제한들이 걸려 있죠. 그러니까 아예 그 사람들은 소득이 저는 얼마 이상이에요 하면 소득이 어느 정도 돼야지 집 살 생각을 하지. 그렇죠. 근데 살라고 봤더니 너는 혜택 받는 대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기존의 대출로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한도도 조금 낮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기본 2억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딱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아이를 많이 낳으면 그러니까 아이 숫자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몇 천만 원씩 늘어나요. 그리고
금리도 달라져. 어디하고 똑같아. 그 지금 얼마 전에 작년이구나. 작년에 호주에 있는 분을 네 만났거든요. 네. 아이 셋을 낳으면 네. 일단 차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대요. 와. 아예. 그런 것도 되게 좋을 수 있어. 그러니까. 집 말고 차 이런 거. 그거 필요하니까 그걸 정부에서 그냥 지원해준대요. 네. 주거에 대한 지원은 당연한 거고, 네. 그리고 유지비까지. 그리고 짱이다. 아이 양육비 지원. 그래서 그냥 돈으로 준대요. 네. 애 잘 키우라고. 이런 지원도 나쁘진 않은데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심각한 것 같아요. 세금 내셔야죠. 근데 네? 세금. 그 받는 거에 대해서. 네. 강수장님 세금을 많이 내줘야 지원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세금이 좀 늘어나더라도 국가적으로 네.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 저는 저출산 문제는 되게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네. 그래서 종부세 올리나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지금 뭐 이건 좀 별개의 문제인데 최근에 네. 책 하나 사서 지금 가방에 있어요. 읽어보려고. 네. 요약본만 일단 좀 보긴 했는데 그래서 그 책 원문 좀 다 보려고 책을 샀는데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저출산. 지금은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은 뭐 고령화 사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체감할 수 없는 시기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나도 40대 중반인데 생산 인구가 되게 많아. 적어도 30대부터 50대, 60대까지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네. 되게 많으니까 별로 우리가 못 느끼는데 이제 내가 노인되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거야. 밑에 없어. 우리 애들 이거 아예 없어. 아예 이게 구조가 이렇게 확 줄어들어서 우리 시절 60만 신생아 60만 시절이었는데 이제 20만 시절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네네. 지금 그 사람들이 다 고령화가 되는 거고 밑에는 골다공증 되는 거라서 골다공증? 심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참 누가 그러더라고. 고령화 시대고 저출산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면서 누가 그러더라고. 지하철을 타면 지금 그 임산부 배려석, 노인 배려석 이렇게 해서 조금씩 있으시잖아요. 그게 뭐 한 20년 뒤면 바뀐다고. 그럴 수도 있지. 중앙이 노인석 밖에만 일반 그렇게도 바뀔 완전히 뭐 바뀔 수 있다고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아무튼 대한민국의 저출산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큰 걱정거리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금융제도 잠깐 더하면 또 있어요? 애를 많이 낳으면 그러니까 아이가 많은 집은 대출 한도도 늘어나고요. 금리 우대 포인트도 아이 한 명당 몇 퍼센트, 0. 몇 %씩 생겨요. 그리고 중간에 아이를 낳잖아요. 대출 받아 쓰다가 그러면 은행에 가서 아이 하나 더 낳습니다. 네, 대출 금리 조정해 주세요 하면 중간에서 조정이 된대요. 그러니까 예. 네. 저는 이런 제도들이 좀 더 확대되면 개인적으로는 이거 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실효성 없을 것 같아요. 실효성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애 하나 낳아서 키우는데 한 달에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 이거 뭐 해준다고 이게 뭐 달라져? 오히려 마이너스가 더 훨씬 큰데. 그러니까 그런 거지. 있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도움이 되겠죠. 아싸리 진짜 확실하게 차도 주고 집도 아주 그냥 해서 그냥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기까지는 한계가 해주든지 있죠. 뭐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보면 어쨌든 뭐 시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였다고도 생각이 되고요. 아무쪼록 정부에서 발표한 이번 정책이 잘 자리 잡아서 신혼부부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